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뭐 학교 선생님도 별로 수업을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 보니까 뭐 세계 인구 현황에서 인구 성장 필요가 없어요. 인구 분포 이건 통사 1에서 했던 겁니다. 뒤로 넘기십시오.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 이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기후가 온대 기후의 사람들 많겠죠. 평야에 많겠죠. 도시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죠. 사막 기후의 사람이 살까요? 한대 기후의 사람 거의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통사 1에서 했었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세계 인구의 지역별 변화라고 나왔는데 인구 1등이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자, 요것만 체크해놔. 국가별 인구 1위가 인도, 그 다음에 2위가 중국. 박스에 설명이 돼 있어요. 자, 2021년 기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속한 아시아. 그 대륙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가장 많은 인구가 있다. 아시아가 가장 많은 인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증가율로 따지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이 인구 증가율은 가장 높은 대륙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국가에서 인구 1등은 인도, 2등은 중국. 근데 대륙으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고 인구 성장률은 어디가 가장 높으냐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141페이지로 가요. 세계 인구 구조라고 하는 선진국만 봐봐. 선진국은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아요. 선진국 유소년층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비중이 높으냐라고 하면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 중위 연령이 높아요. 중위 연령에 대한 설명은 거기 나왔습니다. 자,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그러니까 1등부터 나이를 가지고 나이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 정도의 순위의 연령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게 중위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나이별로 나열했을 때 중위 연령이 높다. 중간 정도 순위다. 그러니까 인구가 1000만 명이다라고 하면 몇 등 정도 되는 500만 등 정도 되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중위 연령이에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은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낮아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당연히 중위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중위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베트남이 무서운 거예요. 베트남 앞으로 급작스럽게 성장할 가능성이 젊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유소년층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성장하면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장하게 되면 생산 인구로 전환이 되거든. 생산 인구가 전환이 되니까 생산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얘기했지만 노년층이 많아지게 되면 절대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지. 절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노동력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도 또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뭡니까? 로봇입니다. 로봇가 그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데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구조가 이렇게. 그래서 선진국형의 인구 구조는 이런 인구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런 인구 구조. 종형의 인구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선진국형 인구 구조 형태예요. 종형의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인구 구조고, 그 다음에 뭐 개발도상국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는 두세 번 갔었는데 아주 십몇 년 전에 한번 캄보디아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평균 연령이 49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건 기대 수명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의 평균 수명이 한 49세 정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 발달이 있으면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가이드가 얘기하는 게 병원은 안 가요. 왜 병원을 안 갑니까? 라고 했더니 돈도 없고 민간요법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의사가 오히려 3D 업종이 돼요.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버는 힘든 직종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물관에 갔을 때 보였던 것이 킬링필드라고 해서 독재 정권 때 사람들이 죽은 유골들을 모아놓은 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탑의 유골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대. 왜? 비루? 몰래 와서 그거 갖다가 갖고 와서 갈아먹는 거야. 왜 갈아먹느냐라고 하니까 걔네들의 물에 석회질이 되게 많거든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옆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캄보디아 옆이 태국, 또 그 옆이 베트남.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 뭐가 있었죠? 할롱베이. 할롱베이가 무슨 지대였습니까? 사케암 지대였죠. 그래서 용식작용에 의해서 섬처럼 삐죽삐죽 생긴 게 바로 할롱베이라고 했었잖아요. 통사 1에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석회암질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에 뭐가 많이 있고 석회질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물 그냥 마시면 큰일 납니다. 강제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 물 갖고 샤워하잖아? 석회질이 많으니까 미끈미끈해. 그래서 걔네들 피부가 오면 반짝반짝 이렇게 그런 물 가지고 거기서는 비누칠을 안 해도요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그 석회질이 많아서.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장이 그냥 코팅이 돼버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그냥 직방인 거예요.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물로 양치하다가 호텔의 물로 양치하다가 잠에서 조금 몇 모금 들어갔다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무지고생했던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절대로 거기는 물 먹지 말라고 한다. 근데 석회질이 많은 물을 먹으면은요 흰센병에 걸린대요. 흰센병이 예를 치면 나환자야. 한센병, 흰센병, 나환자야. 옛날에 나환자라고 해가지고 나환자들 사람들을 멀리했잖아. 그렇죠. 소록도 같은 데를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그거의 민간요법의 직효약이 인고를 갈아먹는 거래. 그래서 허준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 나환자들이 많은 지역에 갈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걔네들이 지네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인구를 갖다 갈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나환자들이 많은 지역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도.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 민간요법에서 그 유골을 훔쳐다가 갈아먹는 그런 풍습들이 그런 어떤 아직까지도 치료법이 횡행하고 있으니 그렇죠?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그러니까 노년층이 많은 게 있을 수가 없어. 그 뒤에 페이지 봐봐 142페이지에. 그래서 그 그림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국은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하나의 종형의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개도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개도국은 피라미드의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그렇죠? 노년층으로 할수록 굉장히 적은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종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종형,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이라고도 얘기한다. 그것만 좀 점검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다. 내려갑니다. 보게 되면은 인구 이동의 요인, 배출 요인, 흡입 요인이 있는데 배출 요인은 쫓아내는 요인이에요. 흡입 요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아들이는 요인입니다. 그거 알아두면 되고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패스 넘어가요. 야, 경제적 이동은 저개발 국가가 어디로 주로 이동하겠어요? 선진국으로 주로 이동하겠죠. 왜냐? 돈 벌러. 그렇죠? 정치적 이동은 망명이야, 망명. 그렇죠? 환경적 이동은 뭘까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렇죠? 투발로 그런 애들이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하겠지. 섬이 점차 잠기고 있는데. 근데 투발로도 더럽게 가난한 나라야. 그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패스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통사에서 다 봤던 내용들. 패스예요. 다양한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몇 등이라고 했어요?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출산율을 갖고 있다면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빵명이 되는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 정도 출산을 갖고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빵명이 되는 것이 700년 후면은 이 한반도에 한 명도 안 살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 이거 해결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라면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딴 거 없어.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145페이지에다가 145페이지에 우리나라 인구 해결 방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하나만 써주면 돼요. 육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라. 육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비도 좀 없애주고, 그렇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이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출산 축하합니다. 출산 축하금 10만 원과 케이크 줘서는 아이 안 낳는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뭐 붙여 있더라고요. 출산하시면 꼭 시청에 알려주세요.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 10만 원과 케이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거 와 축하금 준대 10만 원. 여보 애 하나 낳을까? 미쳤냐? 그렇죠.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아 관련 인프라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내 타가소도 운영해주고 회사 내 유치원도 운영해주고 그럼 엄마 손잡고 어린이집 가고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고 아빠 손잡고도 유치원 갈 수 있고 그쵸? 여보 내가 요번 달에 바쁘니까 요번 달에는 당신네 회사에 있는 어린이집 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다양한 친구 생기고 너 오랜만에 처음 본다? 오늘 요번 달은 아빠 회사로 오기로 했어. 그 전에 어디 있었냐? 엄마 회사 쪽에 다니다가 지금 아빠 회사로 오기로 했어. 잘 지내보자 라고 하다가 그래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산될 거고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기라. 그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둘째 조카 놈이 딸내미인데 둘밖에 없으니까 둘도 요즘에 뭐 많이 낳는 거라고 하는데 이 욕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서 지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장난감을 뺏기면은 몰래 가서 걔를 심하게 한번 꼬집고 다시 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놀고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듣고 걱정이 아니라 야 사회성 좋다 얘. 근데 얘는 진짜 사회성이 좋았어. 근데 큰애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애 데리고 출근했는데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 있어? 애 데리고 술 집가? 소세지 입에 확 쳐넣어주고 먹어 잡게 하고 자기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아니죠. 아빠가 그럼 애 데리고 일찍 들어오겠지. 일찍 들어와서 뭐 하겠어? 케어 해줘야 되겠죠. 씻기고 밥 먹이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성들도 마음 놓고 회사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처럼 바깥일은 남자, 집안일은 여자 이런 썩어 빠진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체크하면 육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가치관의 변화 뭐 있다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인구 부양비는 하는 선생님이 있고 안 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 안 할게요. 이건 3학년 때 봐야 될 겁니다. 인구 부양비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3학년 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챕터 2는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원에서 봐봐. 2번에 에너지 자원의 분포 소비일 때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보십시오. 1차 에너지의 소비 구조 순서 꼭 기억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입니다. 천연가스가 2등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석탄이 2등이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석탄을 따라잡고는 있으나 아직까지의 1차 에너지의 소비 구조는 소비는 석유가 1등, 2등이 석탄, 3등이 천연가스의 순으로 되어 있다. 자, 넘겨보십시오. 자, 석탄,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자, 석탄은 꼭 기억해낼 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매장되어 있느냐? 고생대 지층. 고생대 지층. 고생대 지층이야. 고생대 지층. 고생대 지층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주요 수출국 보십시오. 수출국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석탄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근데 석탄은 주로 어디 사용됩니까? 라고 하면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업용에서도 제철 산업 등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설명해놨죠. 제조업의 발달에 석탄 소비량이 많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예전에 석탄을 많이 뗐거든요. 석탄을 많이 캐냈거든. 근데 우리나라 석탄은 주로 어떤 데 사용했을까요? 연탄. 그렇죠. 연탄. 그렇죠. 가정용 연료로 사용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가정용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석탄이 이제 거의 고갈이 됐어요. 석탄이 거의 고갈이 되다 보니까는 고품질의 석탄을 갖다가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옛날 학교에도 여러분 조개탄이라고 해서 석탄을 갖다가 뭉쳐놓은 것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요즘엔 학교 조개탄 때는 학교 없죠. 그렇죠. 다 이제 라디에이터로 이런 히터 뭐 난방기구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석탄 보면 되고 석유는 어디 있느냐? 신생대 3기층의 배사 구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의 배사 구조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파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천연가스가 먼저 나와요. 천연가스가 나오고, 자, 이 시대전기를 여기를 파보면은 천연가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석유입니다. 순서가 석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 물은 필요 없죠. 물을 뽑아낼 필요 없는데 천연가스, 석탄, 밑에 그림 나왔죠. 천연가스, 석유, 물 순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이게 밀도의 차이예요. 밀도 차이기 때문에 신생대 제3기의 배사 구조를 시추해보면, 하보면은 이런 순서. 그래서 천연가스가 나오면 뭐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아?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시추했던 거야. 동해안 지역에 있고 서해안 지역에 우리 안 파본 것 없어요. 근데 석유만 나와라. 근데 동해안, 포항, 울산 쪽에서 딱 시추했는데 천연가스가 나와. 그러니까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갔어. 근데 미끌미끌한 게 나왔어. 석유다. 그래서 석유가 나왔어. 지난번에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바카스병에 담아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갖고 가서 드디어 우리도 석유가 나왔습니다. 불을 붙여봐라. 안 붙어. 왜? 석유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불을 붙이니까 안 붙는 거야. 분명히 천연가스가 나오면 천연가스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물하고 석유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생대지 3기의 배사구조, 석탄은 고생대지층. 꼭 기억해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순서가 천연가스가 먼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석유가 나오고 물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지. 석유는 주로 어디에 매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여기는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 기후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서남아시아는 매우 건조기후인데 건조기후인데 무슨 기후라고 했어요? 주로 사막기후죠. 기후는 그지 같은데 축복받은 거는 원유가 많다는 거는, 석유가 많다는 건 축복받은 거. 알라시 믿어보라. 그런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뭐 옆에 그림은 149페이지 그림은 뭐 체크해 주면 되고요. 넘겨보십시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국가별 생산량과 수출량 비교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원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자원 민족주의만 체크해 놓으세요. 맨 밑에 박스에 자원 민족주의다
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자원을 무기화 삼는 거예요. 자원민족주의는 자원을 갖다가 무기화 삼는 것을 자원민족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원민족주의는 자원을 갖다가 무기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들아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에너지를 많이 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대기오염. 그래서 대기오염 환경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갖다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면 좋겠죠. 이 전기차 늘어나면 좋은데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는 거지. 전기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합니까? 석탄과 석유 화력 발전으로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대기오염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다. 전기자동차 만들어낸 대신에 석탄, 석유 사용해서 발전소를 갖다가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대기오염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라는 거예요?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열 또는 뭡니까? 풍력 또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는 조력. 그렇죠?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정도만 체크. 자, 뒤에 보면은 적어 나옵니다. 자원을 둘러싼 분쟁 갈등에서 카스피해, 북극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포클랜드 제도가 있죠? 예, 요거 삼각형 쳐놓으세요. 선생님이 삼각형 치라고 하는 건 왜 삼각형 치라고? 학교에서 하면은 하고 안 하면 하지 마라.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삼각형. 넘깁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거기 밑에 그림 보십시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나와 있죠. 뭐 17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눈으로만 익혀두면 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눈으로 익혀둬라. (153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노력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신재생 태양 에너지, 바람의 힘을 이용한 거, 쭉 이용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은 들어가면 안 된다.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은 들어가면 안 되면 괜히 원자력까지 집어넣으면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 조력, 발전 등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뒤로 넘겨봐요. 미래 사회의 모습과 발전 방향에서 미래 예측 방법, 전문가 합의법, 대파의 기법과 시나리오 기법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델파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가 합의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예측할 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해서 합의를 갖다가 도출하는 것. 그 전문가 합의법, 델파의 기법. 선생님들은 델파의 기법으로 많이 출제해요. 전문가 합의법이고 시나리오 비법이 있어요. 시나리오 비법은 시나리오 A, B, C, D 해놓고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시나리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델파의 기법, 그 명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델파의 기법이 전문가 합의법이다라고 하는 거. 넘겨요. 세계 시민의 의미. 세계 시민도 뭐라는 거야? 여기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세계 시민의 유형 체크합니다. 요거는
자, 기린형 세계시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멀리 보는 기린형. EBS도 나와 있고요. 뭐야? 기린은 목이 기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니까 먼 데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감하는 카멜레온형. 패스트. 공감하는 카멜레온형. 왜? 카멜레온 색깔을 바꾸지. 그렇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색깔을 바꾸다 보니까는 세계 심리에서 요 지역 가면 여기에 공감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살아가는. 그렇죠? 공감하는 카멜레온형.